2.5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죠. 2.5까지는. 3.0으로 해도 문제 안 돼요. 3.0으로 해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우리가 2.5로 주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비료값을 아끼려고 하는 뿐이에요. 비료값을 아끼려고.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2.0도 가요. 저 같은 경우는 가라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가면은 거의 6, 7월 가면 마감이 거의 후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단은 비료값을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당 보통 그 하루에 물량이 100톤이 들어가거든요. 비료물이.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70 줬을 때보다 70톤 줬을 때보다 100톤을 주게 되면 비료값이 한 30%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씨를 3.0 주던 걸 2.5 주던 걸 2.12로 떨어뜨리면은 비료값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2.0 그러니까 2.5 떨어뜨리면 비료값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물량만 늘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공급 이시는 배지 내시보다 1.0에서 1.5 낮게 관리하고 델타 이시를 1.1, 1.5 하는데 배지가 4.0이면은 2.5에서 3.0 공급이 적당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봄철 착과량이 높아지면은 배지 내 pH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pH를 올린 것보다 양액 조정해서 아모니아태를 줄이다 해서 사수염을 공급하다는 거, 십수염을 다 제외해버리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 5.8에서 한 열흘 사이 5.2가 됐어요.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죠. 거의 없어요. 문제가.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 긴장해야지 5.2, 5.0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pH가 떨어지는 상황은 저는 제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제가 연구 실험실에 연구했던 거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민원, 그러니까 가끔 이제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pH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봄철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일단 바로 처방하는 게 질산아모늄을 비통에다가 5kg 더 집어넣으라고 일단 집어넣고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다음 비료부터는 전부 다 사수용으로 전부 바꿔버리죠. 아모니아. 그리고 또 하나가 질산 그다음에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pH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pH가 올라갈 때는 pH가 떨어질 때는 아모니아탄을 뺀다고 했죠. 만약에 pH가 올라갈 때는 아모니아탄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사수염을 써서 십수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인산가리 대신 인산 아모늄 같은 걸로 추가적으로 아모늄을 더 늘려주는 올려드려요. 관소량은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물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율을 70% 이상, 75% 레벨로 유지하려고 노력해드려요. 그 다음에 소량 다혈관소량단. 그래서 소량과열을 옛날에 똑같은 물을 100ml, 그러니까 100줄에 100cc였다고 하면 70줄에 70cc를 줘야 되는데 이때는 70줄에 70cc가 아니라 70줄에 90cc, 80cc를 줘요. 왜냐면 그래야 조금 더 물을 더 잘 빨아먹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다 열어놓잖아요. 공기 질소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광량보다 물을 다른 시기보다 물을 더 준다. 겨울철은 광량보다 더 줘요, 덜 줘요? 덜 줘요. 왜 그래요? 문을 닫아놓고 습도가 올라가니까. 여름철은 한여름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바람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광량보다 물을 더 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소량 다 열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100줄에 100cc였다고 하면 100줄에 80cc, 90cc를 주죠. 그러면 소량 다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소량 다이를 주면 90cc를 주려면 2분 한 40초를 줘야 돼요. 그럼 내구역이면 얼마예요? 한 11분이 되죠. 3구역이면 해도 11분 정도 돼요. 11, 2분 돼요. 11, 2분, 10분 넘어가 10분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70줄의 도단 시간이 여름에 얼마일까? 얼마 만에 도단할까요? 10분도 안 걸려요. 15분이면 거의 다 들어와요. 그래서 구역을 많이 놔두면은 여름철에 요 시기 때 바로 관수절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가을철, 겨울철은 아무 문제 없어요. 구역을 10구역 나눠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광이 들어올 때 1시간이 넘어야 들어오거든요. 그 도달 시점. 그런데 이때는 거의 거의 100줄, 70줄 잡아놓으면은 거의 2, 3분으로 계속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공급이시 2.5 내외일 때 공급이 3.5 내외, 3.5, 4.0 유지하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물을 진짜 많이 뺄 때는 2.0으로 떨어뜨린다. 비료값을 할게요. 그 다음에 관수량을 보게 되면은 가을 같은 경우는 관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점차 물량이 광량이 줄어들게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문을 밤에는 닫게 되죠. 그 얘기는 바로 증산량이 광량에서도 바꾸되고
온실내 습도가 밤에 올라감에 따라서도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배준의 함수율도 감소되고 이시는 서서히 높여준다. 그래서 여름철보다 다량소에 공급한다. 그래서 150줄에 여름철에 70줄에 90시 들어갔으면은 이때는 150줄에 150시 이런 식으로 줄여들었죠. 그래서 일의 감염량을 많게 한다. 한 번에 주는 양을 늘리고 대신에 저기는 거죠. 횟수는 줄여들게 되죠. 그만큼 같은 물량을 주더라도 줄어들게 돼요. 저기 물량 같아도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야간 편차가 커지게 되죠. 우리가 가을로 들어가면은 이제 영양생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서 생식으로 가지 않게 생식으로 가도록 유도를 할 시점들입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뿌리 발달을 좀 더 유도시키고 근권의 습도가 건조하게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좀 더 다량 소해 전략을 짠다. 다량 소해가 짜는데 배액은 어떻게 해요? 점차 안 나오겠죠. 배액이 안 나오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과정에서 점차 배액도 줄여가기 시작해요. 배액도 줄여가고 우리가 이제 배주 함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관수 중에서 서서히 땡기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일몰 시간을 조정하니까 일몰 3시간을 하면 점점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 시간 3시간을 잡아놨어도 어떻게 일몰 시간보다 더 앞으로 가면 수력이겠죠. 이것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수 시간은 일몰 시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가는데 가을 일몰 시간 2시간, 3시간죠. 예를 들어 5시 반에 해가 졌으면은 호보이나 배는 얼마 져요? 2시에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몇 시에 물이 끊어요? 2시까지만 2시에 끊으라고 했죠. 바로 일몰 3시간죠. 5시에서 5시 반에 해가 지니까 3시간 전인 2시에서 2시 반 정도가 물이 끊는 시점이죠. 이거는 무슨 기준? 호이어 기준. 안면은 이보다 30분의 1시간을 물을 더 준다. 호이어가. 왜 더 준다고 했어요? 호이어와 안면 차이가 뭐예요? 호이어가 생식을 더 잘하고 안면이 생식을 더 잘하고 안면은 보다 영양을 더 많이 하는 편이라 우리가 보다 더 건조하게 관리한다는 것들. 호이어 배제를 좀 더. 그리고 배양의 행동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건 아니고 실험한 데이터는 아니고 유럽에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호이어 배지가 안면 배지보다 난방비가 더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면 증산량이 더 많대요. 뿌리가 더 크고 입이 더 크고 그래서 증산량이 많대요. 그래서 증산이 많다는 얘기는 난방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호이어 배지가 조금 더 같은 안면에 비해서 물도 더 먹고 입이 더 크니까 더 먹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정밀하게 조사를 그런 거는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큼 차이 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조금이라도 더 난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작물의 공급실을 거꾸로 높이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0.2씩 높여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보통 일단은 한 번에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생각보다 천천히 올라가요. 왜 20m의 배지 안에서 양이온의 치원들이 발생하잖아요. 치원이 서서히 발생해서 많이 안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평상식대로 관리하게 되면 0.2에서 0.4 정도 올라갈 거예요. 수학은 수학점까지 흡수량이 증가하고 그 이후 일정하다가 적심원에서 감소한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대략적인 관리로 해볼게요. 이제 생육 단계별이에요. 일단은 정식부터 활자까지 목표 생산상의 영양이죠. 뭐예요? 영양으로 유지하려고 하죠. 뭐예요? 활자에서 지금식이죠. 영양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그 영양 유지하려고 뭐예요? 하반으로 날리잖아요. 그래서 최대 함수를 우리가 85%까지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영양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5%는 코어는 잘 안 되고 안면만 가능한 얘기예요. 안면 85까지 올라가요. 주야간 함수를 배제는 없고요. 급액의 C는 3.5, 배진의 C 3.5. 왜 3.5예요? 영양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급액은 3.5로 할까요? 어차피 이 C가 안 올라가거든요. 토마토가 좋아하는 C는 3.5, 3.0에서 4.6 사이를 광이 강한 C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달에 심었던 광이 강하죠. 3.0에서 4.0을 맞춰야 되는데 물을 안 먹으니 이 C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 자체를 3.5로 공급을 해서 토마토가 제일 좋아하는 근권 C를 맞춰놓는다. 그렇죠. 그다음 활착 후에요. 활착 후에는 이제 뭐가 되면 활착이 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뿌리가 내렸고 꽃을 착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생식으로 유도를 하기 시작해요. 생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제 지금 환경에서는 활착이 돼도 사실은 생식으로 안 갈 거예요. 근데 활착이 잘 돼서
이제 8월 15일 심었다고 쳐요. 그러면 활착이 되고 나서 꽃을 착화시키게 되면 9월 초가 되는데 이렇게 생식으로 가지 않고 영양으로 가지 않거든요. 생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함수를 갖다가 이거 40에서 60, 45가 아니라 이제 요거 이제 활착호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뿌리를 뻗는 기간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요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뿌리를 내리는데 최대를 60%가 준다. 제가 여기서 여기를 이거 함수를 60%를 유지하라고 했죠. 이거 무거우면 안 되고 이렇게 베개를 들었을 때 코어 20m가 이렇게 들리면은 아우 무거운 얼마라고 했어요? 70% 넘는다고 했죠. 한 손으로 들었을 때 무거워가 60%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손으로 들었는데 제껴지면은 50%고요. 이게 중간에 깨지잖아요. 그럼 40%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게 중간이 깨져버리고 그때부터. 근데 물론 기준이 있어요. 더스트가 한 50% 되는 정상적인 배질 대기예요. 근데 뭐 칩이 막 70% 들어버리면은 이때는 70%, 50%, 70% 맞출 수도 없고 80% 맞출 수도 없고 일단 맞출 수도 없어요. 맞출 수도 없고 그때는 이거를 들어도 다 깨지거든요. 성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형이 있대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데 보게 되면은 금액은 3.0으로 준다. 그 다음에 지금이죠. 목표시가 얼마예요? 5에서 7 정도. 그러니까 이 5에서 7% 정도 줘야 뭐가 되고요? 지하 근권에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뿌리가 늘어가겠죠. 근데 이 시점 이렇게 해서 함수율이 낮고 이시가 높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식물이 물을 잘 못 먹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반드시 차광을 해야죠. 적극적인 차광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뭐냐 물어보면요. 누가 이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유튜브 가면은 밝은 재를 넣으라고 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차광하고 함수를 떨어뜨리고 근권이시 높여줘. 그러니까 근권이시 높이려면 어떻게 해요? 비료도 좀 높게 주고 배액을 빼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ml, 200ml 줘도 근권에 물을 지가 빨아먹는 물만큼만 주고 배액을 안 빼게 되면 이시가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비단 상태. 온도가 너무 높은 거야. 막 40도씩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근권 온도가 막 37도씩 돼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그때 많이 주기 시작하죠. 그때. 일단 모르겠어. 뿌리 발달은 모르겠고 일단 살려야 되니까 일단은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쭉쭉 빼죠. 그때 착과를 시켜야 안 시켜요? 못 시키죠. 근데 착과를 못 시켜요. 끊어요. 그럼 착과를 콘을 꺼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양분의 여력이 생겨서 뿌리가 그나마 발전해요. 그나마 이걸 안 꺾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키만 멀쭉커버리고 꽃도 착과도 될까 말까 하면서 달도 조그만 열매 열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조건은 그렇고 비단 상황이면은 이때는 배액을 빼고 배액을 빼버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비단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날씨가 안 더워요 지금. 안 더워요 생각보다. 저도 폭염인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에어컨 제가 이제 소파에 잠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알람 울릴 때까지 잤어. 제가 열을 많이 타갖고 저 중간에 그 에어컨 끄고 있으면 에어컨 중간에 깨갖고 땀 찔찔을 놓게 켜야 되는데 내가 그냥 5시 반까지 잤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 더웠다. 생각보다 7월 지금 제일 더워야 된다. 오늘 제일 더워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단계로 가야 될 거예요. 요 단계 정상적인 단계로 근권이시 높이고 줄여주고 이거 발달을. 아까 지난주에 봤더니 뿌리가 좋긴 좋아졌더라고. 근데 그렇게 건조시키면은 뿌리 타요 이제. 네. 그래서 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서 얼마예요? 50에서 60% 유지하라잖아요. 60% 유지하라. 근데 그때는 거의 50% 이하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수확전이 됐겠죠 이제. 이제 이때는 이제 6하방, 7하방까지 이제 8하방 개화 전이겠죠. 그때는 균형과 영양을 맞춘 시점입니다. 뭐냐면은 영양과 생식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 함수는 이제 60에서 75%라고 하는데 이때가 보통 70% 내외를 목표로 잡아요. 우리가 70% 내외를 잡는데 이 시기가 이제 문제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주로 우리로 치면 겨울철이죠. 가을,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울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늦가을씩. 그래서 65, 70을 맞추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65% 가는 거는 언제요? 가을철, 겨울철. 70% 넘어가는 거는 3월부터 70%가 넘어갈 단계를 하죠. 65, 7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11월부터 65라는 얘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부터 함수를 우리가 70%를 65% 정도를 목표로 잡고 3월이 되면 70% 넘기려고 노력하죠. 그때부터 다시.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한 함수일차가 있고, 그다음에 급의 근권이실 배진의실을 보게 되면은 5에서 4.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럽 애들 기준이고 우리 같은 경우 이거보다 좀 더 높게 관리한다 이거들. 근권이실 3.0하고 3.5하고 좀 높게 관리하고요. 근권이실을 6, 7, 8까지 보통입니다. 배조도 관리계 보면은 적정 배조는 18도에서 한 20도 정도로 잡아요. 근데 이거는 이상적인 얘기고요. 16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는 보통 한 27, 8도까지 얘기하는데요. 한 30점 어려울 때 32, 3도까지도 문제는 없어요. 35도가 넘어가면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32, 3도만 돼도 식물이 양분 흡수에는 약간 문제가 되지만 크게 상당한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점이 바로 우리 정식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강원도 같이 이제 32, 3도 나무가 큰 상태에서 32, 3도가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돼요. 8월 어차피 우리 일반적인 농장들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정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나무가 작은 상태고 열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죠. 보통 우리가 18도에서 한 28도까지를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35도만 안 넘어가면 특별하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33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알루미늄 스프레이만 쳐도 뭐 32, 3도는 안 넘어가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권 온도는 뭐에 작용돼요? 공기 온도가 뜨거우면 근권 온도가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공기 온도가 높아도 근권 온도는 잘 안 올라가요. 반드시 태양열로 그러니까 빛으로 올라가요. 복사열. 제가 처음에 그 비례 관에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빛은 곧 열이고 열은 곧 빛이라고 했잖아요. 태양 복사열은 그 태양광은요 열이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적에서 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다 빛으로 도달해서 그것이 다시 열로 바뀌는 것들이거든요. 열 자체가 없고 공기를 데피진 않아요. 태양 이런 것을 이런 표면을 데핀 다음에 그 열이 공기를 데피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은 뭐예요? 태양광이 배지를 데핀 다음에 배지가 다시 공기를 데핀 거라 실제로는 태양광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90% 이상. 그러니까 배지 온도가 낮으면은 뭐 흡수력이 낮아지고 근원이 11도시면은 20도시에 비해서 2.5배 낮아진다고 하죠. 근원이 낮아지면은 이제 이 근원이 12도라고 쳐요. 12도, 13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3월 달에 생장점이 시되는 이유가 바로 요가 나는 거죠. 근원이. 뭐냐면 보세요. 3월 달에 광은 세잖아요. 아침에 일출과 동시에 광은 세게 들어오고 9시가 되면 오실 온도가 거의 9시, 10시 되면 오실 온도가 22, 3도까지 육박할 거 확률 제대로 안 하면 그 이상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면은 근권 온도가 몇 도가 돼요? 안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3월 달에 외부 온도는 5도 이하로 떨어져요. 근데 내부 난방은 13도로 난방을 했어요. 그러면 13도, 말이 13도지 실제 13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근권 온도 몇 도예요? 12, 3도가 되겠죠. 그러면 12, 3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죠. 근데 생장점 어때요? 햇빛을 많이 봐서 막 증산을 하고 있는데 물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생장점이 증산하다가 처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4월달에 아침에 시드는 건 바로 근권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조정은 해도 되고 야간 온도를 15도, 10도로 유지하면 돼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볼게요. 3, 4월달 광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아요. 광은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12도, 13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난방비를 좀 더 쓰고 15도, 16도를 관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광합성도 더 일찍 자라고 그 다음에 식물이 시드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난방비는 겨울보다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외부 온도가 그래도 따뜻하기 때문에 그러다 영하로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래서 봄에는 겨울에는 12, 13도 전략을 가는 거 오케이 2월달까지. 근데 3월부터는 15, 18도 전략으로 가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생장점 시름을 막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12도라는 거는 뭐예요? 적정 배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12도, 13도로 관리하면은 근권 온도가 일출과 동시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3월달, 4월달 시드는 오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이 갑자기 떼져서 그래. 좀 맞아. 거기까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권 온도가 안 올라가서 그래요. 광이 세져도 근권 온도만 높아진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죠. 그렇게 돼요. 배지가 나누면 뭐 사이토키닌 태생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거는 사이토키닌이라는 지벨, 호르몬 합성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배지 온도가 낮았다, 호르몬이 사이토키닌하고 지벨린, 특히 사이토키닌 같은 경우는 뿌리 발달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뿌리 발근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이토키닌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이토키닌은 농약일까요, 농약이 아닐까? 호르몬 농약. 사이토키닌이 들어가면 호르몬 농약으로 등록이 돼요. 근데 사이토키닌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파괴가 잘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사이토키닌을 하얀색 가루로 만들어진 거를 영하 50도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꺼내서 바늘을 찍어갖고 물에 타서 바로 사용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 뿌리 발근제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상온에서 물 속에 들어있는데 저거를 그게 파괴가 안 될까? 우리는 사실 사이토키닌을 영하 50도에 보관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상온에 보관하고 있어. 살짝 사이토키닌이 있어도 어떨까요? 아마 파괴됐을 것이고, 또 사이토키닌을 넣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농약이라고 했죠. 그다음부터 농약이 된다고. 농약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둘 중 하나요. 사이토키닌을 넣었으면은 뿌리 발근제는 맞아요. 근데 농약으로 등록돼요. 농약으로 등록돼야 되는데 농약 등록 안 하고 사전 등록을 했다? 일단 그거는 농약법이다. 두 번째, 사이토킨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농약 등록했다 쳐도 그건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냉동 보관. 그러니까 모든 농약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50도, 영하 50도에 저온 저장고에서 꺼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사이토키닌이 그래도 이거예요. 사이토키닌은 낮은 온도에서 생성이 감소돼요. 사이토키닌은 이게 뿌리 발근시키는 이 역할을 해주는 사이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를 하시면 그 지베렐린 생성도 감소한다고 하는데, 지베렐린 생성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지베렐린이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줘요. 식물의 세포 분열에. 또 생장점에 막 하는데, 지베렐린 얘기를 나오면은 우리가 억제제 있죠. 육묘기 때 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육묘 억제제를 뿌려서 오는 게 잘못 아니에요. 억제를 안 뿌리면 묘가 만들어지지 못해요. 근데 그 억제제가 바로 지베렐린 합성 저해제. 그러니까 지베렐린 합성 과정에서 중간에 기작을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얘가 지베렐린 합성이 안 되겠죠. 그런 기작들을 갖고 있는 이 지베렐린이 없으면은 생육이 억제되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어때요? 딱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서 광합성도 못하지만 바로 이런 호르몬 저하도 있다는 거고요. 그 일주일에 1시간 전부터 배지의 온도를 올려두는 게 좋다. 뭐요? 바로 조조광 또는 근권 난방이 되겠죠. 바로 요것들이죠. 근데 근권 난방. 왜 1시간 정도 올려요? 배지 온도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참 전에 미리 난방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근권 난방을 하는 목적이 뭐다? 근권의 온도를 높여서 오전에 광합성을 잘하게 하고 식물이 시들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광을 온전하게 광합성 이용하려고 우리가 근권 난방을 하는 거죠. 근데 뿌리를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뿌리가 냉해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기본적인 난방.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난방 있죠. 13도, 15도 난방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근권 난방을 하는 거는 그 이상 온도를 올려서 냉해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오전에 해가 들어왔을 때 지하에서 생장점까지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뿌리 발달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사이토키닌의 합성을 생산을 늘려줘가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 발달하려면 발달시키면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1월달에 정식을 한다. 그러면은 오전 온도를, 야간 온도를 최대한 올린다. 그다음 또 할 게 있어요. 주간에는 뭐예요? 주간에는 최대한 낮게 관리한다. 편차를 줄인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야간 온도 올렸으면 뿌리 발달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온도가 낮았을 거 어때요? 위로 못 크고 아래쪽으로 더 커지겠죠. 우리가 난방을 하면 근권 온도가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야간에는 배지 온도가 기온보다 높아서 광합성을 뿌리로 많이 가요. 이때 배지 확률을 낮게 관리해야 뿌리 발달이 좋다. 그러니까 식물이 건조해야 또 이시가 높아야 이제 근육을 운동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시켰으면은 뭘 해야 돼요?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운동시켜 휴식. 먹여야 될 거는 이제 내가
근력 운동을 1시간씩 스쿼트랑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바로 뭘 먹어야 돼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돼요. 단백질 보충제 다 이거로 하는 거죠. 내가 양분을 아래로 내려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기에 뜨거우니까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양분을, 그러니까 광합,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스트레스, 그러니까 건조하게 만들어서 제가 뿌리 발달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탈 정도로 뿌리 발달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양분을 아래로 보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방을 날려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죠. 뿌리 발달 제일 좋은 게 뭐냐? 네, 차광하고 습도 낮추고, 근권 습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시 높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화방을 날리면은 바로 우리의 단백질 보충제죠. 단백질 보충 먹어서 근권을 뿌리를 증가시키는 거죠. 왜 화방을 날려야 우리가? 꽃으로 갈 양분을 내가 단백질 보충제 칼로리가 있는데요. 단백질 보충제를 갖다가 단백질 먹었잖아요. 이거를 이 뭐라고 하죠? 키로 크게 키가 큰데 가는 게 아니라 이 근육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육으로. 내가 근육량을 뱉어지고 근육을 뱉어지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과일을 달아버리면 양분을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식물이 양분 삭과를 시키면 광합성 양분이 70%, 60%에서 70%가 과일로 가버려요. 그거를 없애버리면은 뿌리가 좀 더 먹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죠. 그러니까 착화가 되고 나면은 양분이 뿌리로 잘 안 가요. 그다음부터는 그때 그러니까 충분히 광합성을 못하는. 근데 이 시기에는 호흡량이 너무 많아갖고 차광 뭐 잔뜩 해놓고 그다음 뭐예요? 호흡량은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 광합성량은 그러니까 식물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유지 관리로 메인터넌스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은 실제로 남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때 과를 많이 달아버리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뿌리 발달하면 뭐 해야 되느냐? 온도 낮추면 된다.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가 있어요. 에너지 소모를 못하게 과일을 꺾어버리죠. 그때. 그래서 제가 과일을 그래서 7월 말 8월 중순까지 했던 거는 8월 초까지 됐겠죠. 8월 10월만 해도 괜찮아요. 8월 10월 넘어가도 싶으면은 착과가 8월 20일 넘어가 25일 정도 착과되니까 야광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7월부터 8월 초까지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하나만 꺾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묘가 안 좋다. 왜 장마철에 유명한 건데 저울리가 있거든요. 일단 묘의 품질이 안 좋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 묘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장님들이 묘가 안 좋대. 사장님 올해 장마가 이렇게 그랬는데 사장님이 키우면 묘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그거를 갖다가 작년보다 묘가 안 좋다고 하면은 그럼 작년보다 날씨가 안 좋은데 당연히 묘가 안 좋은 거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러면 저희는 장마철에 심었잖아요. 예. 중순에 그러면은 뿌리 발달을 위해서 한화방을 날리는 게 더 지금 뿌리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봐서 해야 돼요. 봤는데 안 좋으면은 날리고. 예. 근데 저는 보통 8월 초에 심는 것들은 7월 달에 육묘기가 갖춰요. 그럼 꽃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꽃 자체가 품질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착과시켜도 과가 상품성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래서 꽃잎 많은 화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차라리 제거하고 왜냐면 과일 품질도 안 좋은데 굳이 물이 줄 필요 없다. 이게 제 적정 꽃 개수가 없어요. 그러고 그건 계속 봐가면서 세력 봐가면서 세력이 봐서 착과를 시킬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착과가 시킬 수 없는데 억지로 착과시키면 일단 과일의 품질이 안 좋고 두 번째가 생육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약해져요. 특히 뿌리 쪽의 발달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 그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사람도요 건강 상태가 아주 영양실 되게 여자 몸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임실 준료를 하자마자 그래야 안 그러면 산모까지 위험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낙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이제 뭐라고 하죠? 유산이 된 경우가 있는데 유산되는 경우 대부분이 그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여자의 몸 조건일 때 생기대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착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나마나 특히 이 시기에는 고온 시기에는요 몸이 조건 자체가 낙화를 시킬 수 없는 밖에 없는 조건일 때 지들이 알아서 꽃을 날리거나 만들지 않거나 할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세력이 요때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12월 달 가면은 그때는 세력이 너무 세져갖고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시기에는 보통 착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강원도 가잖아요. 최근 3, 4화방이 착과가 안 됐어요. 이만큼. 그래서 저는 9월 중순 이후로 가격이 한 제가 생각할 때 맥도날드에서 분명히 햄버거에 토마토를 옵션으로 들어가고 몇 년 전에 그런 적 있었죠. 옵션이었거든. 하긴. 네, 옵션이 들어가서 그거 구할 수가 없어요. 날렸다는 말씀이시죠? 지가 알아. 착과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래서 제가 몇 번 아는 분한테 7월 초에 적심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적심시키면 좋아질 겁니다. 최소한 좋아지지 않더라도 밑에 과는 좋아질 겁니다. 밑에 과는 좋아졌어요. 지금 쳤더니 지금 이만큼 나왔거든요. 세력은 괜찮아졌는데 요 교수님 화방이 얘도 나가서 하다가 그래도 요 화방 먹고 다음 화방에는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광이 예상보다 장마가 너무 길어갖고 그래갖고 요 결순을 적심 안 친 사람은 종료. 왜냐면 끝났어요. 이제 새로 적심 쳐봐야 새로 나오려고 하면 시간 너무 걸리고 새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적심 친 사람 뭐예요? 장마 기간 동안 그래도 위로 안 크니까 얘들이 몸을 좀 축적했던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근데 그냥 키웠던 사람들은 거의 3, 4화방 정도가 지금 착과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보험 처리하시는 분들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고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광이 없어서 그런 건데 왜냐면 광만 많으면 착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개수의 문제에 착과는 되게 돼요. 근데 올해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배지 온도가 높아야 광합산물로 뿌리가 많이 간다가 돼 있고 배지 함수는 낮게 관리해야 뿌리가 잘 좋다. 이때 반드시 차광을 해야 되고요. 겨울철에는 배지 온도가 낮아서 이제 식물의 활력이 떨어지고요. 기온에 비해 배지 온도가 늦게 올라가고 근권 온도가 15도 이하면 뿌리 썩은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근권 온도가 낮으면서 습도가 높아버리면 굉장히 뿌리빨 그러니까 시드름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15도 이하면 왜 뿌리 썩은 병이 증가할까요? 온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수분하고 관계 있습니다. 15도면은 사실은 시드름병들은 활동을 오히려 더디게 그러니까 활동성이 떨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근권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물을 못 먹잖아요. 물을 못 먹으니까 뿌리가 좋죠. 그 다음에 새로운 뿌리가 잘 안 만들어져요. 온도가 충분히 유지가 돼야 새로운 근권의 뿌리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근권 온도가 15도 이하라는 거는 잠깐 떨어지면 상관없어요. 일단. 이거는 사실은 근권 온도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 온도를 얘기하잖아요. 근권의 평균 온도는 이것보다 높아요. 보통 15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온도가 높으면은 그러니까 야간에 난방을 그러니까 근권 난방을 해서 뿌리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은 들 생기는데 문제가 이제 너무 높으면 또 하나 뭐가 생겨요? 이렉이 나오죠. 또 잠깐. 일단 그거는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본 농장들 중에서는 근권 온도가 낮아서 시드름병이 오르는 것보다는 습도가 높아져갖고 뿌리 온도가 낮으면 더 플러스가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메인은 근권의 습도가 메인이고 부수적인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습도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근권의 습도만 야간에 낮춰놓으면은 뿌리에 병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들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라고 했어요? 물주머니. 물주머니인데 예를 들어 요게 봤잖아요. 배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만 구멍을 뚫으면 어때요? 이쪽에 물주머니 생기고 이쪽에 물주머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바로 시드름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바로 직격이 돼요. 물주머니가 하여튼 제일 유명한 게 물주머니. 딱 들었는데 물이 바닥에 이렇게 보여있다. 그건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그 배제 남아하는 근권 나발이라고 있고요. 공급되는 걸 강원에서 공급하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그 용소 온도가 내부 기온으로 날 때는 적극적으로 실내 공격으로 접한 후 작물에 공급되게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그냥 그 겨울철에 물의 온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다 비용의 문제들이에요. 굳이 비용의 문제들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실제로 난방을 충분히 한다고 하면은 난방을 예를 들어 근권 난방이라든가 온실내 일출 때 15도 이상만 유지가 되면은 사실은 이거 문제는 별로 없어요. 무슨 지하수물이 우리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한 번에 들어간 물량 얼마요? 20리터 배지에 한 번에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면 800ml, 적게 들어가면 400ml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온도가 막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설 외부에 있는 자재는 보온 단열함. 이거는 바깥에 이제 그 원소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을 그 뭐라 그러죠? 보온 단열을 해서 그 충분히 그 덮어 놓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봄철 배제 온도 관리에서 항상 점차 이제 배제의 온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배지가 봄철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기온의 배제 온도가 늦게 올라가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 뭐예요? 외부 온도가 낮은데 난방도 12~13도를 맞추는데 광량에 비해서 배제 온도가 너무 늦게 올라가는 문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점 쉬는 거는 아까 말한 3, 4월 달에 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근권 온도가 오전에 낮은 게 문제라는 거죠. 관리요령은 이 기온에 비해 배지의 온도가 올라가므로 새벽에 배지로 배출하는 건데 뭐 중요한 거는 근권 난방 하라는 얘기고 근권 난방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차광을 오전에 좀 더 해서 식물이 시들지 않게 하라는 얘기고요. 현상은 이제 여름철은 급액되는 배액의 온도가 높다. 그래서 잠을 올 때는 배지가 햇빛을 받아 온도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다음 배지 온도가 높으면 침몰의 장애 발생할 것이고 청고병처럼 폭이 전체가 우주하게 되고 뿌리가 발달되었으면 기근이 발생하고 특히 동서남아호수에서는 기근이 발생이 더 많아지고요. 점점 관수의 경우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점점 관수는 물이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불이 더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과관이라는 거. 우리가 차과의 빛은 색이 달라지만 기본적으로 50%가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륨 스크린을 50%짜리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여름을 통과하면. 여름에 했을 때는 차가운건데 왜 프로스라고 했어요? 50% 단독 온실에다가 바깥에 씌우라고 했죠. 50% 씌우라고 했고요. 부분 차광 커튼이 없는 경우는 보호 커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보호 커튼은 빵이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 필요하다. 보호 커튼 쳐놓으면 마치가 50W, 30W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용하면 그 작업 조건도 쾌적해지고 일석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차광 안 하면 일을 못 해요. 일단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광을 해야 되는 거고 급액라인 단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 급액관이 검정색이었어요. 아시나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언제부턴가 흰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껍데기는 흰쪽이고 안쪽은 뭐예요? 검정색이죠. 검정색 왜 써요? 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하얀색은 빛을 튕겨내는 거고 그래서 바깥쪽은 하얀 거 안에는 검정을 쓰는데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왜 옛날에 안 썼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에 저 왔을 때 25년 전에는 당연히 검은 건 줄 알았는데 한 2010년 정도 가니까 그때부터 다 하얀 걸 쓰더라고요. 단가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배드광은 배드의 지하수관을 이용해서 뭐 흘러주면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옵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급액 방법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일회 관수를 늘려서 관수관에 존재하는 배양액에 의해 낮은 온도의 배양액까지 작물을 공급하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급액관에 들어있는 물들은 그 7, 8월 달에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2분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1분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2분 이하는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때 그러니까 일단 2분 이하로 주게 되면은 겨울철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앞뒤 물차가 커져요. 워밍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압이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3분이 2분보다 워밍 시간 똑같잖아요. 압이 걸리는 시간 똑같은데 압이 걸려야 물이 똑같이 나오고 제가 근데 압이 안 걸리면 앞에부터 걸리고 뒤가 늦게 걸리면은 앞에가 먼저 물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발생하는데 3분, 5분 갈수록 압이 걸리는 시간은 똑같은데 압이 처음에 걸리는 시간은 1분 돌리나 2분 돌리나 똑같은데 물 지속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편차가 줄어들게 되겠고 그 다음에 관에 있는 물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관의 물들은 30도가 넘거든요. 여름철에. 근데 그물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찬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물을 짧게 주면은 뜨거운 물만 들어가고 다시 멈춘 다음에 다시 물이 데펴지고 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줄 때는 보통 우리가 2분이다 또는 3분이다 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급액관을 이제 급액하고 이제 공기 압축과 급액관을 비우는 방법을 바꾸는데 이거는 뭐 배양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옵션이라 이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다 정도 설치할 수도 있다 정도로 넘어가고요. 일단 첫 번째보다. 그다음에 이제 가을철 배조도 관리인데요. 점차 이제 여름에서 겨울철로 이제 관리가 되죠. 그다음 기온에 비해 배조도 변화는 적지만 일교차가 심해 야간에 배조도 문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야간에
배지 온도가 낮아질 수가 있고요. 일주일 2시간 내내 배지 온도가 주의하여 근권으로 높여지는데 봄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죠. 뭐예요? 11월 달 되면 외부 온도가 또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난방을 하더라도 3월보다 따뜻해요. 11월 생각보다는. 근데 저희들 작년에 보면은 11월 정도 높았거든요. 3월은 추웠는데.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부 온도가 춥게 되고 난방을 작게 하게 되면 근권 온도가 낮아져서 역시 마찬가지 현장점이 식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다행인 게 뭐냐면 광이 약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합니다. 우리가 보통 3, 4월 때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서 이때도 난방을 하면 좋은데 난방을 11월 달에 굳이 그러니까 장기 재배하는 사람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인터플레이팅 할 정도면 굳이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난방을 조금만 해도 충분히 되는 거고 봄보다는 훨씬 약해요. 급액방립이 비교 선택인데요. 우리가 시간제어법이 있고 일세란차법이 있고 두 가지를 쓰죠. 그 다음에 쓰면은 배지 중약법. 수분 함량 세수법은 있어요. 있어요. 언제 쓸까요? 수분 함량 세수법은 그로다 남면에서만. 그로다 남면에 그로다 남면 센서를 설치했을 경우. 네, 그래서 요거는 코어 배지는 불가능하다. 안면도 그로다 센서 갖다가 퀸즐랜드라든가 뭐 UR 안면에 꼽으면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UR 안면으로 쓰려고 하면 UR 안면 센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급액관리법을 보게 되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일단 코어 유기 배지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배지법밖에 배지 무게법밖에 측정이 안 돼요. 시간제어법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썼죠.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람이 굉장히 숙련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그리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이 계속 붙여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값을 갖고 배지 무게를 측정한 계속 무게를 들어가면서 내가 배지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으면은 타이머를 좀 짧게 줄여주고 그다음에 무거워지는 것도 타이머를 벌려놔야 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돼요. 100% 타이머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일사제어법은 어때요? 일사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죠. 뭐였어요? 8, 90%가 일사에 의해서 흡수된 물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식물체가 크게 같다는 조건에서 작은 것들은 크고 작고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이 파라방이 정해된 상태라고 하면 뭐예요? 일사량이 8, 90%를 차지하고, 그다음 나머지 1, 20%는 뭐예요? 그다음에 건조 정도. 그다음에 내가 알던 바람이 세게. 그다음에 식물의 뿌리 상태에 따라서 물을 더 먹고 덜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광양센터를 하면 어때요? 딱 했는데 100조를 맞춰놨는데 뭐라고 했어요? 배지가 무거워지면은 광양센터의 조절을 바꿔버리고 가벼워지면은 무거워지면은 덜 늘려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을 늘려버리고 광량을 늘려버리고 가벼워지면은 광량을 줄여주고 이것만 반복하면은 편하죠. 그 다음에 아까 물 주는 것도 흐린 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대 쉬는 시간을 3시간, 4시간 걸려놓고 구역을 오전, 오후로 갈라버리면은 아예 흐린 날에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타임프는 뭐예요? 비가 오는데 평상시처럼 여름이나 6월달에 하루가 물이 얼마 들어가요? 이럴 때 100톤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비가 오고 있어. 내가 근데 어디 놀러 갔어. 어때요? 100톤의 물이 계속 들어가겠죠. 첫 번째 비료의 낭비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습해가 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열과가 많아요. 열과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증상이 안 됐는데 수분이 많으면 물을 먹거든요. 물을 먹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과일로 가서 과일을 다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 첫 번째는 비료가 나갔고요. 두 번째는 병이 날 확률이 증가했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죠? 상품과율이 떨어졌죠. 열과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한 100콘티 따면 한 콘티가 이제 비상품과였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물을 잔뜩 주고 나면은 수확할 때 100콘티 따는데 10박스, 20박스가 비상품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경제적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배액점검법은 요거 넘어갈게요.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쓴 방법. 이거는 이제 저희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수분센서법은 이제 텐시오미터하고 TDM을 쓰였는데 연구용 사용하는데 지금 현장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뭐 배지나 수분 함량의 장점을 알 수 있는데 센서가 배지에 밀착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지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배지에 따라 수분 특성이 달라서 센서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는 가끔 사용할 수 있는데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상업적으로. 연구 목적으로도 저희 안 사용해요 지금. 뭘로 사용한다? 배지 무게법을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센서의 값을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게법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저기 어떤 무슨 회사라고 하더라. 그 짝대기죠. 뭐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들 보면은 뭐 센서 회사가 아니에요. 온실 환경제약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이상 큐브 같은 거 뽑아놓고서는 그 센서를 통해서 수분의 배준의 이시와 함수량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제가 이제 99년도에 시작할 때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TDR과 FDR 센서가 이미 2년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수분 장력 센서하고 이시 센서가 있었어. 똑같아 지금하고 원리는. 근데 그때도 안 썼어요. 지금도 안 쓰고 있는데 이 수분 센서가 아까 언제 쓴다고 안면에서 사용됐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안면은 어때요? 일단 규정이 다 똑같죠. 전체가 똑같아요. 거의 다 플러스. 얘들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그로단 센서를 써봤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로단 센서 들어가서 규격을 넣어야 돼요. 드라이 마스터. 그다음에 뭐 고가 몇 센치짜리 뭐 폭이 15리터. 이렇게 넣고 나면은 고거가 측정이 돼요. 근데 얘가 들어보니까 얘들이 회계들을 그었대요. 실험을 통해서 그 센서 무게를 잰 거죠. 무게를 재갖고 바로 무게를 측정을 해서 이 실제로 이 센서 값과 무게를 측정해서 함수율 차이를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걸 집어넣은 거래요. 그래서 또 그 센서를 보잖아요. 센서가 얼마나 하냐면 그 날 있죠. 이게 9개 달렸는데 이만해요. 찔려 죽어요 사람. 딱 보면 되게 흉측하게 됐어요. 막 이만한 칼이 9개 달렸는데 날 하나가 이만한 굵기가 되게 두꺼운 게 9개 달렸거든요. 이런 거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나온 거 보면 바늘 같은 걸 꼽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한마디로. 그로단 센서 같은 게 그로단 안면 센서 같은 거 막 이만한 칼 같은 걸 9개 박아놓고 이만한 묵직하거든. 이거 박아야 되는데 요거 갖다 태격 꼽아서 한다? 야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굳이 그로단 애들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로단 애들은 자기들 안면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근데 배지 중량법이죠. 제일 중요한 게. 배지 중량법은 중량을 측정해 제한 방법이고 뭐 이제 그 제어보다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20m 배지가 2.3에서 2.5kg 되거든요. 근데 통상 우리는 2.5kg 해요. 왜냐면은 1,200g은 그냥 오차범위로 묻어버려요. 왜 1,200g 묻을까요? 우리가 측정할 때 식물체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아요. 식물체는 유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얘가 저울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얘가 어차피 8화방이 됐든 10화방이 됐든 저울에 주는 영향은 똑같을 것이다. 대충 보고서 우리가 감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지 중량법에서는 식물체의 무게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유인한다고 해서 우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배지 중량법을 우리가 또 하는데 만약에 18kg가 무게가 됐어요. 근데 내가 포섭을 했더니 2.5kg가 코어 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18.5kg예요. 18.5kg예요. 근데 2.5kg가 배지 무게예요. 그러면 16kg가 저거죠. 물이죠. 근데 배지가 10.5kg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함수율을 50%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안면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안면은 그냥 100g이면은 10kg였는데 10kg를 그냥 우리가 100%라고 따져요. 왜 그럴까요? 안면은 500g밖에 안 해요. 코어벨이 2.5kg니까 신경 쓰고 계산하는데 안면 같은 경우는 무게가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무시하고 그냥 안면은 그냥 100% 스위치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하고 상대값이라고 절대값을 뭘로 해요? 상대값으로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안면 수분을 쟀더니 안면이 10kg야. 이게 100% 이렇게 9kg라고 해요? 90%. 왜냐면 안면의 무게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냥 물만 갖고 따져요. 근데 코어 배치는 한 2.5kg 무게가 나가니까 얘는 계산을 해요. 그래서 위에 식물 무게는 이제 따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내부의 뿌리 무게니까 그것도 무시해요. 아무것도 우리가 신경 안 써요. 그냥 배지. 왜냐면 20m라는 20kg가 중요한 거야. 18kg가 중요한 거야. 뿌리 무게가 집까지 그게 얼마나 있어. 다 무시하고 생각하고.
근데 그 한번 배지를 저희가 포섭하기 전에 한번 재보고 완전 포섭했는데 20kg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18% 나오죠. 저희 한 17 정도 네, 17. 그거는 그 배지에 따라서 질이 좋은 건 18%까지 나와요. 근데 2.5kg 빼요. 나머지 물 갖고 우리가 100%를. 그냥 나머지 다 그냥 오차 값으로. 우리가 이제 단점은 작물의 무게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하고 이건 근데 실제 작업에 따라 오전 동안 있고 저울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수분 수액 센서법 같은 경우 세프로라고 센서라고 있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잘 나와요. 세프로라고 해서 그 줄기에다가 뭐 박아놓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써요. 또 세프로 방식도 저는 이거를 못 봤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80년대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용으로 썼는데 연구용으로 다 안 맞아가고 잘 안 쓰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바늘을 박았다는 얘기는 이미 식물체의 그 도관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줄기가 상자합니다. 센서를 교체해야 되고 센서는 여러 이동에 수선하고 줄기가 오랫동안 설치해야 식물에 해가 된다. 그래서 계속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거기다 나무에다 바늘 꼽아놨잖아요. 그리고 그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가 그렇게 줄기가 굵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물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흑백관리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진의 수분 함량을 피드백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무게 들어보고 해서 하는 거고요. 타이거나 이스라엘의 방식은 어디까나 간접적인 제어 방식이고 직접 제어 방식은 바로 배진의 함수量측정하는 게 직접 제어 방식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타이머나 일사량은 간접 방식이라고 했죠. 시간이 우리가 모르겠는데 광이 얼마큼 먹으면은 광이 있으면은 식물체가 물을 먹을 것이다 했죠. 직접 제는 뭐라고 했어요? 배지 무게 재는 거. 그러면 제가 뭐 했어요? 물 주고 배지를 하루에 15개를 계속 들어보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직접과 간접 제어를 동시에 하는 거죠. 간접 제어는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 비싸고 비싸잖아요. 가격이. 배지를 막 10개 설치. 막 내가 예를 들게요. 배지 무게 측정하는 게 싼 게 400만 원. 보통 비싼 건 1200만 원 이렇거든요. 내가 2대 설치하려고 해도 1000만 원 돈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2개가 아니죠. 10개 세분을 알고 싶어요. 근데 일단 2개, 1개 설치해놓고 뭐예요? 실질적으로 배지에 무결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직접 재서 뭐라 그래요? 내가 흐름을 안다는 거죠. 쫙 재보고 15개가 어떻다. 그리고 한 개 뭘 보면 뭐라 그래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어제보다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무게측정법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평가는 안 돼요. 한 2, 3일 지났을 때 평가되죠. 그러면 내가 2개를 동시에 볼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이 뭐죠? 저울보다는 여러 개를 재시는 거. 기둥 밑에, 가운데, 앞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농장을 갔더니 이제 보온 작업을 막 여기다 기둥 밑에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가운데 한 줄, 두 줄하고 가쪽하고 여기랑 있는데 들어보니까 가쪽은 배지가 묵직해요. 여기는 가볍고. 그래서 방법 하나 찾았죠. 저기 드리프 하나씩 다 빼. 드리프 하나 다 빼라고 했어요. 하나 다 빼더라고.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센서를 하나 설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됐을 거 아니야. 아니면 저 밑에만 재면 어떻게 해요? 배지가 무거운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둥 밑에, 그 다음에 가운데, 창가 쪽 한 번씩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 센서 다 달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굳이 안 해도 뭐. 그리고 그걸 내가 돈이 들어서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정밀하게 관리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구멍마다 물을 다르게 주려면 어떻게 해요? 배관을 전부 다 다시 깔아야 되는데 그리고 펌프도 그거 너무 안 되죠.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산량이 많이 올라가면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또 그만큼 생산량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대충 우리가 60배, 예를 들어서 탐수율이 75%에서 한 60% 후반대 들어가면 이제 같다고 보고 우리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액광물 컴퓨터로 해서 혼합돼서 하는데 온도와 일사량 측정하여 뭐 건조함까지 해서 영양감을 주죠. 일사량 100줄에 110을 주는데 습도를 60%를 기준해서 10% 빠질 때마다 물을 1.1을 줘, 10%를 더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프레바컴에 들어있죠. 영양감, 건조수, 건조나 습도 영양감 주고 있잖아요. 습도 영양감. 안 줘요? 아직 또는 있을 건데 그게. 있긴 있어요.
예, 습도 영향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온도 영향감을 안 줘도 되는데 습도까지 줘도 괜찮았고요. 습도 영향감 안 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배치 무게되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왜냐하면 습도 영향값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지 않거든요. 광량이 한 8, 90%, 항상 말씀드린 10도가 10에서 10%. 나머지 기타가 뭔지 모르겠는데 또 영향을 여러 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투자비가 있고 그다음에 간접제어 볼게요. 간접제가 이제 시간제어가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대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일세량 제어가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나 오이가 토마토나 파프리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일세량 제어인데 시간 제어가 대다수인 경우는 뭐가 있어요? 딸기 하신 분들. 네, 딸기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토마토에서 20년 전에 했던 수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거의 아직도 20년 수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물 주고 있고 일출부터 일몰 때까지 거의 물 줘요. 매일 같이. 왜 주냐 그러면은 당연히 식물에 물을 먹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지에다 물을 주는 건데. 그리고 그분들은 딸기 하시는 분들 뭐래요? 상토를 쓰죠. 상토는 배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죠. 흙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흙에 가깝다고 해요. 또 배제 수분 안정성을 보게 되면 시간제는 불안정하고 아주 불안정하죠. 얘는 일세량제는 불안정하고요. 그다음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일세량 제어와 시간 제어를 같이 하죠. 같이 해요. 이거 따로따로 안 해요. 일세량 제어를 하면서 타이머 제어도 해요. 타이머 제어도 해요. 어떤 경우는 타이머 제어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여기서 보면은 수분 장려법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수분 장려법은 센서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연구 목적으로서도 상업적으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제일 많이 쓰기 뭐예요? 수분, 그래서 시간적이 없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수분 함량. 그래서 이 지금 배지 중량법이라는 거 이것도 직접 제어하는 것들은 현재 없어요. 직접 제어는 하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갖고 우리가 하는 게 참고하자. 참고래요. 참고로. 수분 함량은 하긴 해요. 언제 할까? 그로다 함량 같은 경우에 아까 배지 함수량이 떨어질 때 있죠. 그걸로 세팅값 잡을 수 있어요. 천물 주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로다 함량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내가 그로다 함량에 그 함량 센서를 설치하고 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시점이 딱 들어가서 만약에 이거를 1에서 1.5% 설정을 해요. 센서에 딱 1.5%가 뭐 15분 내로 20분 내로 떨어지면은 이때 천물이 들어가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로단 센서하고 그 양해하고 연결해버리면 그로단 센서하고 컴퓨터랑 연결해버리면 저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것도 그로단 안면 센서에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건 안 써요. 잘 그래도 이게 이제 뭐예요? 극소량 쓰고 있죠. 진짜. 배지 중량법은 안 써요. 근데 배지 중량이 달아놨죠. 이거는 제어하지 않죠. 뭘로 제어해요? 일세량 제어를 하는데 배지 중량법을 보고 뭐래요? 일세량을 제어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배지 중량으로 제어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지를 무게를 달았는데 이걸 제어하지 않고 얘를 참고로 해서 일세량을 제어하죠. 타이머를 제어하고. 이 뜻이에요. 이거는. 배액점검법도 옛날에 2000년도에 좀 유행하다가 지금 많이 없어진 편이고요. 배액점검법은 그 전극을 양쪽에 달아갖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하고 물이 좀 불통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들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갖고 이것도 지금은 잘 쓰진 않고 있어요.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거의 다 지금 사라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제어법들이 여러 개 나왔었지만 일세량 제어를 기본으로 해서 타이머 제어를 일부 사용하고 거기다가 배지 중량을 확인하는 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배지 중량은 제가 반드시 재라고 해요. 일세량 제어를 하면서 배지를 참고해라. 배지 무게를 참고하라는 거죠. 실제로 제어하는 거는 일세량 제어죠. 무조건 거의 일세량 제어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간접 제어는 제어 난이도가 이제 뭐라고 하죠? 뭐 타이머가 저라고 하는데 저는 제일 어렵다고 하고요. 실제로 타이머 제어. 이건 사람의 경험이 엄청 높아야 될 수 있는. 그리고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 방법이고. 저기 뭐죠? 방향제어법은 가격이 전 싸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제일 싸거든요. 사실은. 요 뒤에 있는 것보다 이 뒤에 거 보세요. 요 뒤에 있는 건 다 비싸요. 요거는 사실은 싸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 타이머에 비해서 고가라는 얘기지 이 직접 제한 뒤에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싼 거다. 이거는. 그리고
그럼 뒤에 것들은 슬라브가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슬라브 다 설치는 않죠. 한쪽에서 두세 개만 설치하고 가죠. 외에는 다른 설치하고 비싸요. 관리도. 왜냐면 얘 있잖아요. 이거 수분 함량 세수 있잖아요. 얼마일까요? 한 대가? 그렇죠. 몇천만 원. 네. 몇천만 원. 예. 배지 중량법 같은 경우도 얼마예요? 몇천만 원. 뭐 400, 700 하는데 제발 안 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라죠? 일종의 센서 하나잖아요. 얘가. 근데 뭐 400에도 1200까지 하죠. 수분 장량법은 이거는 진짜 안 맞거든요. TDR, FDR 센서 꼽아놨다는 얘기는 안 맞죠.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다음 배액정도법 같은 경우는 사라진 이유가 있겠죠. 사용하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했다 보니까 관리도 그렇고 굉장히 커요. 이 배액정도법 판이 이만한 한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길이가. 이만큼 된 데다가 배지를 올려놓고요. 배액을 밑에다가 설치해놓거든요. 그럼 배액 나오는 걸 보고서는 배액이 나오는 걸 보고 전구를 측정해서 함수를 간이하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좀 높아요. 왜냐면 배액 빠져나가니까 함수를, 그러니까 내가 1리터를 했는데 300ml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0% 배액을 계산하는 거죠. 배액을.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어법은 아까 타이머로 준다는 것들이고, 이건 타이머는 가격이 싸고 그 대신에 이제 뭐라고 하죠? 재배 안정성이 낮고 사람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타이머로 예를 들어 맑은 날에는 뭐 시간 뭐 1시간, 오전에 같은 경우 뭐 2시간 한번 주다가, 그다음에 정오에 가까워지면 1시간 한번 주다가, 한낮에는 30분 한번 주다가 다시 오후가 되면은 벌려놓죠. 요거는 이제 옛날 기회에는 시간 제어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요즘 광량이 얼마이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11시까지는 1시간 한번 주고 11시부터 2시까지는 30분간 아니 또 20분간 한번 주세요. 왜냐면 광량비가 있으니까 100줄에 도달한 시간을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해주면은 그분이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제어법은 그럼 우리가 그게 추적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돼요. 한 몇 년 해요. 그러면 야 3월달이야. 오케이 오전에 1시간마다 물 한번 줘. 11시부터는 40분만 줘. 4월달이야. 그럼 오전에 40분마다 물을 줘. 그 다음에 11시부터 2시까지는 20분간 물을 줘. 할 수가 있죠. 이것들은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경험이 많아야 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제법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이제 물 광량을 대충 계산한 거죠. 머릿속으로. 그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일사량 제어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누적되는 적산 일사량에 대해서 물을 주는 건데, 장점은 시간 제어법이 시골이 실제로 흡수하는 거를 많이 반영하는 방법이고요. 작물 제어하는 것보다 현재 작물 제어하는 것보다는 작물 요절성이 낮고요. 현재 제어하는 제어법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방법. 그다음에 적산 일사량과 미래 급액량 급여 시간대는 수동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이 이제 근데 이거는 뭐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사람이 관여도가 좀 적지 않나 거고, 일사량 이외에도 작물을 활력이라는 온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무게 측정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기 계시면 잘 모르실 때 충전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배지를 배드 안에 넣고 배지를 충전시켰단 말이야. 이게 제일 문제가 심각했어요. 뭐냐?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충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충전한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배드의 틀에서 그러니까 이런 바가지 이런 큰 그릇에다가 코이어나 펄라이트나 이걸 부었어요. 그러니까 무게를 잴 수가 없죠. 쭉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게 하나 떼갖고 해야 되는데 일단 무게 재기가 상당히 어렵다. 배액 측정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들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때 일사량 제어할 때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야 주긴 주는데 실제로 시골제가 배지 무게 얼마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중후반 들어가면은 이제 자료배율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게법이 이제 쉬워졌죠. 무게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작물 활력도 온습도에 더 인자를 반영하기 어렵다. 그럼 이번 인자는 뭘로 해요? 지금은 무게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죠. 이거를. 그래서 일사량 제어법하고 무게 측정법을 합쳐버리면은 이게 제가 볼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울을 달거나 저울을 안 달아도 없어도 두 개를 매일 측정하면은 손으로 측정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증가 속도에 관여하는 정도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광량이 제일 크고요. 영역값을 갈 때 이제 증상 속도에 관여하는 물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일단은 수광 광량이 제일 크겠죠. 광량이 더 수광 광량, 그래서 같은 물이라도 예를 들어 수광 광량에 따라서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영역값을 주고 광량 도에 따라서 영역값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도 보게 되면 영역값을 주게 돼 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같은 광량의 물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영역값을 주죠. 그리고 또 일사량이 이제 습도가 제일 커요. 습도가 높을수록 물을 덜 먹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적 컴퓨터에 영향금을 줄 수는 있지만 환경적 컴퓨터가 좋지 않으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지 무게 만들어보면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이런 거. 가벼워지고 있으면은 더 주고.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습도라든가 식물의 뿌리 활력 상태라든가 뭐 바람 풍속이라든가에 따라서 흡수하는 물의 양이 다르지만 내가 그리고 문을 얼만큼 열어놓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지 무게만 주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양값 중에서 제일 큰 게 온도보다는 이제 이 습도 영양값을 제일 크게 두고요. 작물인자 말씀드렸죠. 내가 작물의 활력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배행률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일사량 제어법이요. 쭉 넘어가고 우리가 여기까지 일사량 제어법부터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바퀴 돌게요. 이제. 네. 한 2시간 반 한 번 했더니